연력학은 이거 쓴다는데 한 번만 더 펴. 한 번만 더 펴요. 감사합니다. 카메라도 정리 찾아야지. 뭐 프린트 갖고 하는 게 다른 겁니다. 연력학은 이것저것 좀 할 게 많고요. 많은데 사실상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분필이 또 어디 갔어? 설마? 노란색. 제발 빨간색 이기를 없어. 야, 이거 깜빡 그냥 시사하게 수학선생님이 씨. 지들 한다더라, 누지? 알아서 줄까? 개인 분필이 아니잖아. 마치 개인 분필처럼. 너무하는 거 아닌가? 아저씨? 응? 흰색 다 부러지면 수업 안 해요. 아니, 여기 3개 올렸는데 3개 다 부러지면 안 해요. 진짜 부러지면 어떡하지? 연력학 첫 번째 우리 여기 온도와 열 요 파트는 조금 이제 좀 학교에서는 그냥 아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요거를 문제에서 낼 만큼의 여유도 없고 이게 크게 뭐 화학에서 다루는 거랑 많이 겹쳐서 머리 자르는 건 아니지? 네? 머리 자르는 건 아니지? 네. 우선 온도 책 좀 잠깐 보고 정리할게요.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물체를 이루는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랍니다. 그러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그냥 뭐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열 체크. 열이랑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할 때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기 중으로 이동하면 되니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거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열이라는 것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건데 이 열의 정의는 어떻게 쓰는 게 조금 더 편하냐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뭔가가 이동한다 해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열의 정의는 조금 알아둬야 돼요. 어쨌든 열은 에너지라는 얘기잖아요. 이동하는 에너지, 열 에너지구나. 그러니까 열도 에너지니까 열 에너지 이런 말도 좀 잘못된 표현법이겠구나. 여러분 보면 돼요. 열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이때 이거 보는 거죠. 여기에 고온의 물체가 T1이고요. 저온의 물체가 T2라는 놈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면 항상 열이라는 것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열이라는 것이 이동할 건데 무한정 이동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무한정 이동하진 않을 거라서 언제까지 이동할 건지를 살펴보면은 요놈하고 요놈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여기까지 되나요? 무조건 같아질 때까지만 이동한다. 왜냐면 열 자체가 에너지니까 하나가 감소하면 하나가 증가해야 되는데 얘가 계속 쏘서 얘가 많아져 버리면 요놈이 또 많아지고 얘가 적어지니까 그때 또다시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이동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두 지점의 에너지가 평형이 될 때까지, 평형 상태죠. 이때까지 이동할 건데 얘네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의 양, 이걸 열량이라고 얘기하고요. Q라고 얘기합니다.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어버리는 거죠. 반면에 저온의 물체는 고온으로부터 열을 얻어요. 저온의 물체는 얻은 열의 양, 얻은 열량에서 우리 이걸 Q라고 하고요. 참고로 화학이나 물리학 고급에서는 열량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열량표는 물질의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요거 온도 변화를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얘네들은 이동할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100도씨래요. 여기 50도씨래요. 몇 도까지 이동하겠니? 75도까지 이동할 거야. 그렇잖아. 이게 같은 물질이라면 이렇게 될 건데 물질이 다르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비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 C1 곱하기 질량 곱하기 델타 T가요. 고온에서 요거니까요. T1 빼기 T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물질이 다르면 비열이 다를 거고요. 질량이 다르면은 온도 변화는 얘가 고온이니까 항상 T에서 T2만큼의 온도 변화가 생길 건데 그것도 항상 같다라는 거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어차피 이 값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열이 이동하는 양, 열량은 항상 잃은 것과 얻은 것은 같아야 돼요. 감소한 에너지와 증가한 에너지는 같아야 됩니다. 맞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 근데 이거 열량으로 표현하다 보니 우리 이것을 열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한 것 뿐이다. 내용은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거를 물리에서 다루기는 애매하니까 그냥 다룰 수 있는 그래프로 주는 겁니다. 저기 밑에 책 보시면 y값이 온도 X값의 시간이라고 보면은 처음에 고온의 물체가 T1, 저온의 물체가 T2, 고온의 물체가 온도가 감소해서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증가해서 이렇게 이때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 시점을 그때를 우리는 라지 T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안 생깁니다. 드디어 에너지가 평형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열이니까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열에 대해서는 새로운 설명 방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열량 보존 법칙과 열 평형 상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저게 물리에서는 조금 시험에 내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요 그래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용어 중에서 내부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피스톤이라는 것을 할 건데 실린더를 공부를 할 건데 현재 온도가 T인 상태에서 여기 안에는 기체 분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항상 이동하는 물질 전체의 개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개 안에는 분자량이 얼마가 있을 건데, 분자량이 있을 건데 N은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하자. 물리에서 분자량을 논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N은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 이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변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책 볼게요. 보세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야. 그냥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기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자?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자. 현재는 외부에서 온도의 출입, 열 출입이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 열 출입이 생기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응?
내부 에너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죠. 기체 분자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다. 됐습니까? 있습니까? 그 내부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은 어쨌든 내부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기체 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좀 볼게요. 기체 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이게 잘 보세요. 이 분자 입자가 이렇게 mv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열을 공급을 해줘요. 이 K에 공간에 열을 공급을 해주면 열이 에너지잖아. 이 기체 분자도 에너지를 흡수하죠. 질량은 변화가 없을 거고 분자량도 변화가 없을 거니까 속력이 빨라질 거야. 이렇게 되나요? 그럼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겠구나라는 것을 찾아주세요. 했습니까?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는구나. 됐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뭐 속력이 빠르면 변이값이 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온도에 비례하는데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 내부 에너지 우리가 유령 썼는데 얘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하면 내부 에너지 역시 온도에 비례합니다. 왜? 내부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온도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커질 거야. 당연히 변이가 커지니까 포텐셜도 커질 거 아닙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커질 거란 말이지.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 역시 온도에 비례할 건데 거기에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량에도 비례하겠구나.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요즘에 좀 내신에서 물어봅니다. 굳이 쓰자면은 분자수 곱하기 이렇게 온도 값으로 내부 에너지를 표현하자. 근데 거의 90% 이상은 어떤 거냐면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온도에 비례합니다가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내부에는 식이 하나 있죠? MT다. 그거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한 김에 우리가 기체를 다루는 거예요. 열역학은 이전까지는 물체 운동, 질량, 예민 물체 운동을 다뤘잖아요. 질량을 썼을 거고 지금부터 이제 기체 분자를 다룰 거니까 분자량이 필요한 겁니다. 몰수 이런 것도 쓰겠죠. 물리는 무조건 1몰을 잡을 겁니다. 물리하는 애들한테 몰수를 어떻게 얘기해서 무조건 1몰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기체는 전부 다 이상기체라는 걸 사용할까?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학에서 이상기체가 뭐다라는 화학에서 배우시고요. 우리는 그냥 이상기체래. 이상기체가 뭔데? 그냥 기체야. 그냥 기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원래 어떻게 되냐면 압력과 부피의 값은 N, 몰수, R, 기체 상수, T, 온도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어차피 우리는 1몰이고 상수는 화학에서는 0.083인가요? 맞아요. 물리에서는 8.3이야. 단위가 달라서 그래. 얘는 어차피 상수란 말이야. 상수니까 물리학에서는 PV는 에너지는 어떻게 구성돼? PV는 어쨌든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됐습니까? 압력과 부피의 부분, 온도와의 관계다. 항상 기체니까 이 세 가지 물리학을 가지고 전부 다 설명하겠구나. 이 정도만 먼저 보고 갑시다.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고, 내부 에너지도 온도에 비례하고,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 역시 온도에 비례하고, PV는 온도에 비례하고, PV의 에너지는 식을 외워놔야죠. 외워놔야죠. 화학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외우고 있는 식이고, 물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식이고, 이 식에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온도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기체 분자가 한 일의 양 기체 분자가 한 일의 양 기체가 일을 합니다. 피스톤 안에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요. 요놈의 단면적 A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뭐 가열을 한다고 할게요. 간단하게 가열을 합시다. 간단하게 가열하면 열을 공급받으니까 여기에 있던 기체 분자가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근데 얘가요 얘네들을 때리죠. F라는 힘으로 때려버려요. 이때 얘가 요만큼 이동을 합니다. 이만큼 이동하면 기체 분자는 일을 합니다. 얼마만큼의 일을 하냐면 F 곱하기 델타 S만큼의 일을 할 거 아니야. 여기 봐봐요. F 곱하기 델타 S만큼의 일을 할 건데 요 일일 때 기체 분자가 이 F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기체는 대부분 압력이나 부피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한단 말이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식을 배워요. 압력이라고 하는 식을 중학교 1학년 때 단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는 식을 중학교 때 배워요. 1학년 때. 야, 어제 배운 것도 기억 안 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를.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친절하게 이 식을 써줍니다. 압력은 P 플러스에서 P요. 단면적은 A. 분의 힘의 크기 F로 표현했습니다. 이 압력식은 당연히 외워야 돼요. 이건 뭐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F는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잖아요. 이걸 여기다 넣을 거야, 이제. 여기다 넣으면, F 대신에 압력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델타 S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잖아. 단면적 곱하기 이동 거리. 단면적이 이만큼 거리를 가져오니까, 요게 부피란 말이지. 부피인데 요 델타 값, 거리의 델타 값에 의해서 부피가 결정될 거니까 이 값은 결과적으로 기체의 부피 변화량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옵니다. 기체 분자가 일을 하잖아요. 그럼 기체 분자가 일을 하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 기체 분자의 일의 양을 표현할 수 있다.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를 가지고 기체 분자가 한 일의 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기체 분자가 한 일의 양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일의 양, 압력이 변하거나 부피가 변하거나 일을 했냐 안 했냐를 조금 판단을 할 때 우리 이거보다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할 건데요. PV 그래프를 보니까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면 V1, V2로 면적을 보면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하잖아요. 요만큼 부피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은 기체 분자가 한 1입니다. 얘는 압력 변화가 0인데 부피 변화가 존재하니까 일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됐을까요? 근데요, 부피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P1, P2면 압력 변화는 있잖아요.
이 압력 변화가 생길 때는 어차피 이 경우에는 면적 일량인데 일을 하지 않았네요. 기체 분자는. 이 경우에 압력의 변화는 존재하는데 부피 변화가 없어요. 압력 변화가 없는데 부피 변화가 있어요. 일을 했네요. 압력 변화가 있는데 부피 변화가 없어요. 일을 안 했네. 그러면은 기체 분자가 일을 했냐 안 했냐라고 판단하는 거는 압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게 되냐면 부피 변화가 결정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체 분자가 일을 했냐 안 했냐를 결정짓는 요인, 일의 양을 결정짓는 요인은 압력이 아니라 뭐다? 부피 변화가 일의 양을 결정짓겠다. 됐습니까? 기체 분자가 해주는 일의 양은 이렇게 하시고 요거 식은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더 나가도 되는 찍어요. 이 기체 분자가 한 일의 양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식을 쓸 건데 우리 교재 75페이지에 기체가 하는 일의 양에 이거 써들어가는 겁니다. 이거요. 일을 표현할 때는 0보다 크냐 작냐 우리 역학적 에너지 할 때와 마찬가지로 크냐 작냐를 가지고 판단할 건데 일의 양이 0보다 크면 외부에 일을 했다. 일의 양이 0보다 작으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원래 내신에 관련된 개념 적는 문제들은 그냥 자신감이 뛰어나고 실제로는 연락과 1법칙, 2법칙 합쳐서 그래프 문제만 잘 해석하시면 되고 이따가 여기다가 그래프 그리는 거 잘 보시면 돼요. 아이고.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지금 내가 76페이지에 보충자료에 그래프 하나하나 다 면적값이 해준 일의 양이에요. 받은 일의 양이고 다 해놨으니까 그거도 잘 보세요. 부피 변화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은 이를 압축된 거잖아. 압축됐다고 표현해 줄 거거든. 그러면 이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 이거 열면 시끄러울라나? 아니, 너네 의견 중요치 않아. 괜찮아? 덥니? 좀만 열어도 괜찮을까요? 추우면 내가 추우면 닫을게 다시. 이러면은 수지에서 넘어오잖아요. 1시 40분에 끝나 수업이. 2시 20분에 수업이잖아. 그러면은 끝나고 정리하고 주차장 가서 출발하는데 여기 20분에서 25분 걸리거든. 막 밟아서 와서 여기 주차를 딱 하고 여기 올라오면 거의 한 18분, 15분에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그렇게 급하게 막 다니고 수업하고 안 되는데. 초반에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돼. 계산 틀림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안에 기체 분자가 들어있고 이 기체 분자는 내부 에너지, 이상 기체고요. 여기에 현재는 가열하는 것만 조금 생각을 할 거고 가열을 할 건데요. 우선은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주면 열량 Q라는 것이 들어갈 거 아니야. 열을 공급해줘요.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요. 이렇게 됐어요? 이때 그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맞죠? 안 가져올 수도 있지만 가져올 수도 있고, 얘가 기체 분자가 얘를 때려서요. 이만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도 있네요. 부피 변화가 생겼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외부에서 열도 에너지니까 공급한 에너지하고요, 사용한 에너지의 값은 무조건 같아야 돼. 그럼 공급한 에너지는 열량 Q고, 사용한 에너지는 이 공급해주면서 기체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도 증가시켰고 외부에 일조했으니까 얘네가 전부 다 사용한 에너지가 될 거 아니야. 그 값이 같겠네요. 쓸게. 공급한 에너지는 이 경우에는 열량 Q에 해당할 거고, 이 흡수한 일부 에너지를 기체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혹은 기체 분자가 외부에 해준 일의 양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겠다. 즉, 요 식은 Q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기체 분자가 해준 일의 양으로 표현해주는 이 식은 결과적으로 공급한 에너지는 사용한 에너지와 같다라는 에너지 보존 법칙식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열에서도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야. 기체 상태에서도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얘네들은 우리는 그냥 열, 역학, 제1법칙이라고 쓰는 거 씁니다. 얘네 이 식은 열역학 제1법칙이라 쓰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읽으면 된다. 됐습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는 식이야. 그런데 이 일의 양이 익숙치 않잖아? 익숙해질 때까지 P 델타 V 이렇게 외우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열역학 제1법칙은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기체 분자가 한 일의 양의 합이다. 즉 공급한 에너지는 사용한 에너지와 같다. 됐습니까? 집중 봅시다. 열역학 제1법칙은 열역학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다. 즉, 하나의 개에 들어가거나 나온 열이 일과 내부 에너지로 전환돼서 전체 에너지의 양은 항상 보존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열역학을 해석해야 돼. 열역학은 해석이야, 해석. 해석하는 방법은 Q는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플러스일 때가 있고요, 마이너스일 때가 있고요, 0일 때가 있고요.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가 있고요, 마이너스가 있고요, 0일 때가 있고요. 기체 분자가 한 일의 양도 플러스 0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기준만 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Q값이 플러스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상관없죠. 이 플러스, 어떨 때를 플러스라고 할 거냐면, 이 경우 외부에서 지금 이 개죠, 이 개의 에너지가 증가냐 감소냐를 본다. 요 개 안으로 에너지가 흡수되었냐, 이 개에서 외부로 열을 방출했냐가 포인트야. 이해되냐? 너 이해되냐? 개 안에서. 그럼 이거 보세요. 플러스는 우리가 열을 흡수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플러스라고 얘기할 거야. 이때 흡수하면 에너지가 커지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화살표를 위에 방향으로 표현을 할게요. Q값이 플러스다. 즉 열을 외부에서 흡수하는 경우는 플러스로 놓을 거고 위에 방향 화살표를 하거나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값은 당연히 열을 방출하는 케이스겠죠. 발열. 마이너스니까 방출하는 케이스 아래 화살표로 설명할게요. 이때 그럼 0은 뭐냐? Q값이 0이라는 거는
흡수와 방출이 없어요. 열 출입이 없어요. 단열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이 단열은 앞으로 연력학 제1법칙 식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Q 값이 0이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잖아. 기체 분자가 한 일에 하는 감소네. 즉 Q 값이 0이라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와 기체 분자가 한 일의 양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겠구나. 즉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의 개념을 가지겠구나. 요거 가지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Q는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해석을 하면 돼요. 열면 춥구나. 이건 안 춥나? 괜찮냐? 더 중요하지 않아. 다만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에너지. 이 내부 에너지는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고, 우리 아까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했냐면 온도에 비례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부 에너지는 어차피 온도에 비례하는 거라서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내부 에너지 나오면 온도. 내부 에너지 이퀄 온도. 온도 이퀄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이퀄 온도. 온도 하면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하면 온도. 시험 문제에 가에서 나로 넘어가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온도가 증가했구나 이렇게 풀면 돼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해서 그래.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만 보세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다?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를 플러스라 하자.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가 내부 에너지니까 이 플러스다. 그럼 마이너스 값은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다. 온도가 감소하는구나. 이때 온도 변화가 내부 에너지가 0이라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없어요. 요거를 등호이라고 해. 그럼 내부 에너지가 0이면 연력학 1법칙에서 Q 값과 W 값이 같은 거야. 등호이다. 외부의 열출입이 없는 게 아니라 온도가 일정하다 라는 말을 찾으면 흡수했다면 외부에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받으면 그만큼 열을 방출했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Q 값과 W 값은 같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됐습니다. 마지막 1. 요 1의 양은 기체 분자가 한 1의 양은 부피 변화가 1의 양을 결정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부피 변화가 플러스인 경우야. 0보다 큰 경우. 즉 이거를 팽창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팽창하게 되면 우리는 이 경우에 부피가 증가해서요. 외부에 일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반면에 마이너스가 부피 변화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야. 즉 나중에 부피가 처음의 부피보다 작으면 이걸 수축했습니다라는 표현법을 쓸 거야. 부피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팽창했다는 뜻이고, 이 경우는 수축 혹은 압축 모두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압축이 되었다.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이 친구한테 일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자. 역학적 에너지 할 때 1과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값은. 부피가 감소했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압축시킨 거죠. 요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압축이 되었다는 얘기는 누군가 얘를 F라는 식으로 불렀다는 얘기지. 나는 이 친구가 해준 일의 양만큼 나는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게 뭐 운동 에너지 증가하던 내부 에너지 증가도 뭔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0이래요.
얘 부피 변화가 없어요. 부피 변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부피가 동일합니다. 분적이라고 해요. 적은 이제 부피 얘기네요. 적분 들어봤죠? 그래서 그 적이 이제 부피의 개념이고요. 그러면 부피 변화가 0입니다. 등적이라는 얘기는 일을 하지 않았던 얘기잖아. 그럼 흡수한 만큼 전부 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바뀌었다. 혹은 방출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겠구나라고 식을 찾아내주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연력학을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기체는 보통 압력과 부피 그래프로 해석을 해줍니다. PV 그래프로 기체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때요, 등원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원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얘를 T1, T2라고 합시다. 매번 이렇게 등원선을 찾아내는 거는 조금 웃기니까. 얘네들을 온도가 같은 선입니다. 등원선 얘기예요. 얘네들은 온도가 다 같아요. 얘네들은 온도가 다 같다는 뜻이거든. 이건 되죠? 과연 T1과 T2는 누가 더 고온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압력이 이만큼일 때 T2는 V2고 T1일 때 V1이거든. 여기까지 되나요? 이상기체 형태 방정식 PV는 nRT잖아. 압력이 같은데 P가 커지면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겠네. T1과 T2를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T1이 T2보다는 항상 고온이구나. 얘가 상대적으로 저온이구나. 그럼 매번 이렇게 압력 부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른쪽 대각선으로 빠져나가면 무조건 온도가 높구나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등원선 그래프는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안 알려준다니까? 안 알려주면 찾아야 돼요. 그럼 봐봐요. 오른쪽 위로 가는 게 온도가 증가하는 거라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할 거야. 그래프에서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이동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는 온도가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동하면 당연히 온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볼 거 없고 온도가 증가하겠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 온도 하면 내부 에너지잖아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플러스 값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서 그래. 됐습니까? 이게 그래프 해석하는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싹 지우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등압, 등적, 단열, 등운 4개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해석을 할 건데요. 요거는 워밍업이야. 나중에 이 4개 그래프를 합친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찍어요. 빠른가? 안 빨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프 갑시다. 우리 오늘 딱 연력학만 할 거야. 빡셀 거야. 다행이야. 첫 번째, 연력학 제일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PV는 nRT와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사용해서 우리 아까 해석한 거 했었잖아요.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압력이 일정하다에서는 등압 과정
등압 과정 A에서요 부피가 V와 B로 상태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나는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설명할 거고 니네는 B에서 A로 가는 과정을 공부를 해보면 된다. 그렇죠? 우리는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우선 원래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 숨겨져 있는 그래프가 온도 그래프구나. A를 지나는 등원선이 있을 것이고 B를 지나는 등원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는 이 숨겨져 있는 그래프를 찾아내서요. T1, T2가 얘가 T1이구나. 그럼 A에서 B로 보면 온도가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지. 안 그러면 되잖아. 플러스 X는 무조건 온도가 증가한다니까. 응? 그럼 첫 번째. 처음이니까 그냥 다 하겠습니다. PV는 nRT라는 식을 쓰고요. 연력합체 1법칙 내부 에너지 플러스 1의 양이다. 자, 첫 번째. 아하, 고온으로 갔다.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압력은 같고요. 온도가 증가했네요. 온도하면 내부 에너지네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플러스입니다. 됐죠? 부피가요. V1에서 V2로 갔으니까요.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부피가 증가합니다. 기체 분자는 외부에 일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용한 에너지의 값이 플러스인 거야. 사용한 에너지의 값이 플러스야. 즉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켰고 외부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놈은 외부에서 열을 흡수해야 하는구나. 플러스 값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읽어주면 외부에서 열을 흡수한 만큼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켰고 외부에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 됐습니까? 했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 등압 과정 7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프 참고하시고 원래는 PV는 nRT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그래프를 찾아서. 근데 우리는 잊지 마십니다. 플러스 X 플러스 Y는 온도가 증가할 거니까 굳이 이상기체 방정식인 PV는 nRT라는 식은 안 써도 돼. 됐습니까? 그래서 PV는 nRT를 안 쓰고 지금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이제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 그래프를 보면 PV 부피가 일정하다니까 압력 P1, 압력 P2. 우리는 아래를 A, 얘를 B, A에서 B 과정 볼게요. 무조건 연력합체 1법칙입니다. 내부 에너지 플러스 W. 기체 분자가 한 미래양은 P 델타 V야. 기체 분자가 한 미래양은 P 델타 V. 압력 곱하기 부피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Y잖아요. 온도 증가 감소? 증가. 우리 지금 PV 그래프가 그거나요? 여기 온도 나오면 전부 다 PV 그래프로 바꿔줘야 돼요. 왜? PV는 nRT라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부피값을 계산할 수 있거든. 얘는 플러스 X니까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일을 했죠. 안 했어요. 요거 조심해야죠. 일을 하지 않았어. 왜? 부피 변화가 0이잖아.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 학년들은 익숙해질 때까지 이렇게 놓고 부피 변화가 2대 0을 결정합니다. 잘 체크하세요.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을까요? 얘는 외부에서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Q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 B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당연히 온도 감소.
감소한 만큼 열을 방출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면 돼. 됐죠? 세 번째, 등온. 등온 과정은 실수 많이 하니까 조심하기. 등온 과정, 등온선을 살짝 쓰면 얘가 등온선이잖아요. 우리는 여기 지점을 A, 여기 지점을 B, A에서 B로 가는 케이스. 등온이래요. 온도가 같대요. 온도가 같답니다. 어쨌든 열역학 제1법칙을 써서 해석을 합니다. 온도가 같아요. 온도가 같아요. 온도 이퀄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다. 부피는 증가하는구나. 부피는 플러스 1을 하는구나. 그러므로 1을 하려면 외부에서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플러스가 흡수한 만큼 모두 1 하는데 사용했다. 됐어요? 흡수한 열을 전부 다 1 하는데 사용했다. 내부 에너지는 변화를 안 준 거야. 됐어요? 4번. 단열 과정. 단열은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Q값이 0이라는 얘기인데요. 단열은 흡수 방출이 없다. 이 단열 그래프는 등온선이 조금 필요해요. 얘가 T1, T2고 T1이 고온입니다. A에서 B로 갈 건데요. 요렇게 가는 케이스를 지금 써줬거든요. 이게 이제 단열인데 참고로 얘는 등온선이라고 하잖아요. 요 놈은 단열선이라고 해요. 등원 과정이다, 단열 과정이다라는 시험 문제에서 줘요. 아니면 못 찾으면 되는데 대부분 줍니다. 대부분 줍니다. 이거 봐봐요. 어떤 그래프가요. A점에서 B로 가고요. A점에서 C로 가는 케이스가 있었어. 시험 문제 누구는 단열선이다 라고 얘기해. 단열선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단열선을 이용해서 뭔가 단열 과정을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단열이래. 누가 단열이겠어요? 볼 게 없어. 얘가 훨씬 단열이야. 왜? 단열선은 등온선보다 기울기가 커요. 단열선은 등온선보다 기울기가 커요. 그러니까 볼 거 없어. 얘가 단열이면 이렇게 찾아서 문제 푸는 거야. 특징이야, 특징. 그쵸? 단열선은 등온선보다 기울기가 크다. A에서 B 과정 갑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열역학 제1법칙은 내부 에너지 플러스 W인데요. 단열이니까 Q가 없어요. 흡수 방출이 없다. 온도 증가 감소? A에서 B로 가면 온도 감소했단 말이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구나, 마이너스다. 그런데 부피는 증가했잖아. 외부에 일을 하는구나, 플러스 값이야. 단열은 어차피 0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기체 분자가 한 1의 양수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구나. 됐습니까? 이게 단열에 관계되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질문 있어요? 부피가 늘어나고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가 높아. 온도 낮아지잖아. 이게 고온이잖아. 바깥쪽으로 나가죠. 온도가 낮아졌는데 부피가 증가해요?
온도가 낮아졌는데 온도가 높아졌는데 부패해지는 거. 온도가 낮아졌는데 부패해지는 거. 온도가 낮아졌는데 부패해지는 거. 어떤 경우에 내부 에너지를 이제 지가 그대로 사용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똑같냐면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줘. 김밥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야, 이 교실 2배로 증가시켜. 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막 교실 툭툭툭 하면서 교실 크기를 2배 증가시켜 주는 거야. 넌 일을 했잖아. 외부와의 열출입 에너지 출입이 없잖아. 그런 케이스야. 먹는 거 없이 일만 했다. 노동력 착취당했다. 뭐 이런 케이스. 그죠? 이거를 진짜 뭐 굳이 예를 들자면 구름 생성 과정인데요. 수증기가요. 상승을 하면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공기가 상승하면요. 온도가 감소해요. 공기가 상승하면요. 온도가 감소하는데 이때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어. 순간적으로 높이 올라오면 순간적으로 물 분자가 팽창이 돼.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감소하면은 압력이 작아져서요. 부피가 팽창하는데 온도가 감소하면서 부피가 팽창할 때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이 팽창한다 해서 이 과정을 단열 팽창이라고 해요. 이거를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위로 상승하면 이슬점에 도달해요. 은결되어 구름이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단열 과정의 대표적인 예는 구름 생성 과정, 그 다음에 높새 바람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 오른쪽 날개 보세요. 78페이지에 단열 과정의 예, 구름의 생성 원리. 지표면의 공기가 갑자기 상승해요.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에서 기압이 낮아져서 근사적으로 단열 팽창을 합니다. 온도의 열의 출입 없이 단열 팽창하고요. 상승한 공기는 온도가 내려가서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름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지금서부터 이 4개의 그래프를 합치겠습니다. 샀다 합시다. 왜 전기가 오지?